제2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우선 유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정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중세시대 때는 우리 인간들은 신의 노예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이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간 개인들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혹은 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게 되겠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개인들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가리켜 자유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공유지의 비극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유지가 공원이라든지 하천 이런 게 다 공유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비용만큼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그 지점은 MR 대문자 MR MC의 법칙이 되는 거죠. 즉 한계 비용 한계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최적 규모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공유지는 다릅니다. 공유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초지가 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각자 자기들 소를 끌고 그 초지로 가게 됩니다. 그 누구나 다 자기 집 소는 좀 많이 먹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집도 그렇게 하고 저 집도 그렇게 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 초지는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과다 이용에 따른 그 황폐 이런 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학자는 하딘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다루어줄 근대적 의미의 정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47페이지에 두 번째 관방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방학은요, 전후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전기를 보면은 이것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유럽의 대학교에 관방학과를 설치한 시점으로 기준해서 그 이전 전기, 그 다음에 설치한 이유는 후기 관방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전기 관방학과 후기 관방학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전기 관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재정학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론적인 그 토대는 왕권 신수설, 주권 신수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왕권 신수설은 신학적인 그런 토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때는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하고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는 많이 달라졌죠. 후기에서는 계몽 전제주의가 바탕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기 때는 신학이
토대가 되고요. 후기 때는 계몽전제주의가 토대가 됩니다. 계몽전제주의는 뭐냐? 이는 당시 그 황제들 절대주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건가 하는 그런 전제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등장하는 것이 경찰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슈타인 행정학입니다. 슈타인 행정학은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 프러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 이거 절대주의 국가가 하나의 법치주의 그러한 국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까지의 관방학은 그거는 절대 분주들을 위해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시대적 변화가 생겼으니까 관방학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시된 것이 슈타인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슈타인 행정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헌정과 행정의 상대적 우위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슈타인 행정학의 가장 큰 특징은 헌정과 행정의 상대적 우위성 이 말입니다. 자, 이게 헌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국가 의사결정하는 그거는 정치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행정, 그 국가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그런 국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행정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느냐? 아니다라고 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입장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헌정이, 어떨 때는 행정이 서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대적 우위성을 가진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정기관방학 설명 아닌 것. 자, 1번 보면 왕실재정하고 국가재정을 이 관방학이 구별하지 못했죠. 대상이 바로 왕실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실재정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건가? 그 수입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 뭐 이런 걸 연구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공공복지의 사상적인 기초 신학 그렇습니다. 왕권 신수설 이런 것은 다 신학이다. 세 번째 대표적인 학자는 오제라는 사람, 제켄드로프 그렇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관방학 그 유럽 대학의 대학교에 과가 개설이 되었느냐 그 연수가 1727년인데요. 그걸 기준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슈타인 행정학과 관련이 없는 것. 자, 1번 지문부터 봅니다. 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했다. 유스티는 아까 제가 후기 관방학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후기 관방학에서는 경찰학의 성격을 띈다 그랬죠. 이 경찰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유스티입니다. 그래서 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이 슈타인이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했다. 답은 지문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헌정과 행정은 상대적 우위성 맞습니다. 그럼 3번 지문 보면 행정을 5가지 분과로 나눴다 맞는데요. 4번에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던 것은 정기 관방학입니다. 슈타인 행정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미국 행정학 성립의 그 사상적인 토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해밀턴의 그러한 고선주의, 두 번째로 제프슨과 잭슨의 민주적인 행정관,
세 번째가 메디슨의 신고전주의.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밀턴의 그 고전주의입니다.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방 정부들의 어떤 간섭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밀턴의 생각을 우리가 고전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퍼슨이 나오고 잭슨이 나오는데요. 그 제퍼슨은 이 분은 상당히 그 소박하고 좀 단순한 그런 정부를 선호했죠. 그렇게 할 때 국민들에게 가는 자유가 가장 커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상당히 선호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4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에서 역관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역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으로 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이 공직을 차지하는 그러한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잭슨이 정당의 충성도를 공직을 주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성을 확보해준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100% 나쁜 거다. 역관주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메디슨의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좋은 점도 갖고 있지만 나쁜 점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이익 집단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한 집단들 간의 경쟁을 이렇게 잘 중간에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메디슨의 신고전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살펴봅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행정학의 태동기, 정통행정학의 승리, 정치행정 이론론의 제기, 그리고 행정학의 분화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학의 태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알아야 될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제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프슨 대통령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민주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잭슨도 마찬가지예요. 4대 대통령이었는데 그 역관제를 시행을 했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 공직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만약 떨어지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은 교체가 되는 이 공직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민주적인 행정관이 확보가 된다.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관제가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았죠. 무능력한 사람, 또 부패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역관주의자 한 사람한테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암살당했던 미국의 대통령은 가필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관제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던 것이 진보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지는 법이
펜들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펜들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무원 채용을 이제는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하자, 이런 하나의 실적주의가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그때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도 이 진보주의 운동에 동참했던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윌슨이 1887년에 행정의 영부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을 제기한 거기까지가 행정학의 태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통행정학의 성립 발전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행정학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함으로 해서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론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하나 소개할 수 있는 게 화면에 적혀 있는 포스트 커브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커브라고 하는 것은 귤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P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것은 organizing, 조직입니다. S라고 하는 것은 stepping, 스텝 이런 이야기 하죠. stepping 해서 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direct, 지휘하다. 그 다음에 CO는 coordinating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보고인데요. reporting 해서 보고. 그 다음 마지막 B가 예산, budgeting. 그래서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 그 다음에 coordinating, reporting, budgeting 해서 포스트코버, 귤릭의 이런 것이 바탕이 되는 행정관리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행정관리론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행정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래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제기가 됩니다. 네 번째 와서 이제 행정학이 분학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발전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이 발전행정론은 하나의 국가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문제를 찾아 나서야 되는 행정의론적인,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에서 행정의론적인 그런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발전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신행정론도 마찬가지. 신행정론도 어떤 상아탑에 머무른 행정학의 과학성 추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천력을 강조하는 것이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70년대 오면은 작은 정부가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정부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냈더니 결과는 뭐냐? 정부 실패지 않느냐? 나 이제 세금도 좀 적게 내려고 한다.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발의했던 프로포지션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세금을 적게 내겠다. 그 작은 정부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좀 적게 내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그랬고요. 세 번째 오면 이제 80년대에 오면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정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민간화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민영화라든지 또는 공무원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흐름이 있었고요. 90년대 이후에 정부 재창조론이 오스본과 개벌레에 의해서 정부도 이제는 기업가적 정부로 좀 나가라 하는 내용이 정부 재창조론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국 행정학의 발달 배경 아닌 것. 자, 1번 봅니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해밀턴의 연방주의와, 맞죠? 연방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입니다. 제프슨의 분권적 행정, 그렇습니다. 제프슨 최소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그랬죠. 그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잭슨의 잭슨주의는 부패와 타락을 방지해 역관주의를 극복, 아니죠. 잭슨에서 역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2번 문제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처럼 부패와 타락을 방지해 역관주의를 극복하고 행정학의 발달에 공헌했다. 정확히 하려면 이것은 윌슨이 되겠습니다. 우드로우 윌슨이 되겠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산업화 도시화 확대했고 맞고요. 4번의 과학적 관리 운동은 행정학 성립에 기여했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초기 행정 이념 잘못된 것. 자, 1번 봅니다. 해밀턴 연방주의 맞습니다. 메디슨 다원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내용이죠. 3번에 제프슨 자유주의 맞습니다. 제프슨은 최소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자, 4번에 보면 잭슨은 지방분권주의, 해당 사항이 없죠. 지방분권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제프슨입니다. 잭슨은 역관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미국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제프슨주의는 개인의 자유 극대화, 그렇습니다. 최소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제프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 분권적 참여.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보면 잭슨주의는 행정의 탈정치화, 아니죠. 잭슨은 역관제를 활성화시킨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정치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보면 메디슨주의는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나오니까 정부는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데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4번에 보면 해밀턴주의는 무슨 다양한 다원적인 과정을 통한 이런 조정이 아니고요. 해밀턴은 초대 연방 재무장관으로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하고 기업가적 정부 모형하고 비교를 한 것이죠.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은 전통적 관료제는 행정 메커니즘 맞습니다. 기업가적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 1번 질문은 맞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관료제는 투입 중심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가적 정부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 성과 연계 예산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권한 부여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 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권한 부여를 해준다.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참여자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여자는 신이 나겠죠. 열심히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겠죠.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권한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위치가 바뀌었다. 틀린 문장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전통적 관료제는 계층제입니다. 계층제가 중시되고요. 기업가적 정부 모형에서는 참여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참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미국 행정학을 이제 시대적인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가치중립적인 관리론보다는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신행정학을 말하는 것이죠. 신행정학은 60년대가 되겠습니다. 나보면 행정학은 사실 판단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행태주의가 되겠는데요. 행태주의는 40년대, 허버트 사이먼의 40년대가 되겠습니다. 다 보면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 시간과 동작을 정해서 수행.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말씀드리면 과학적 관리론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타임 스터디고 다른 거 하나는 모션 스터디입니다.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 MOTION. 자,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가 과학적 관리론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고요. 20년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다 보면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 공급자다. 이게 공공선택론이 되고요. 70년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은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관리 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이 되겠고요. 인간관계론은 생산은 그런 비공식적인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30년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인간관계론이고요. 그리고 행태론이 되겠고 그 다음이 신행정론, 마지막으로 공공선택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2장 실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행정학 도입 초창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실적주의를 통해 역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죠. 펜들턴 법이다. 펜들턴 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채용을 시험에 의해서 한다. 그죠? 예, 바로 가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봅니다. 잭슨 대통령 암살 사건은 역관주의 폐단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다. 그 내용은 맞는데 대통령 이름이 이 잭슨 대통령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네, 다 보겠습니다. 미국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으로부터 많은 영향.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로 이루어진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차별적 성과급제를 주장합니다. 차별적 성과급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걸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합니다. 맞고요. 라봅니다.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임을 강조한 사람은 제퍼슨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최소의 행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가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미국 행정의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1번에 해밀턴의 고전주의, 적극적 행정부 맞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했고 이번에 제퍼슨의 낭만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행정을 주장했고 그리고 개인 국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줘라. 2번 맞고요.
3번에 워싱턴의 신고증 이런 게 없습니다. 워싱턴은 대상이 아니고요.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메디슨의 신고증입니다. 중재자 역할 따라서 아닌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미국의 행정학 관련이 없는 것 봅니다. 1번이 기술적 행정학의 대도 맞고요. 관리적 행정관리론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역관주의 극복하고 진보주의 운동 맞습니다. 설명드렸죠. 3번의 윌슨의 정치와 행정 아니죠. 정치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성자가 굿노라는 사람입니다. 윌슨이 저술했던 것은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맞고 5번의 기계적 능률성 맞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기계적 능률성, 정치행정 이론론은 사회적 능률성. 지금 여기에 3번 문제가 미국의 행정학 성립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계적 능률성, 정치행정 이론론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관련이 없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행정학의 발달 과정,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60년대 신행정학은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 맞습니다. 신행정학 뭐가 머리에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사회적 형평, 그죠? 다음 2번입니다. 사이먼은 인간 행태의 연구에 초점 맞습니다. 행태주의입니다. 과학성을 강조했죠. 2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애플비라고 하는 이름 자주 나오죠. 정치는 정책을 구현하는 거고 행정은 실천하는 것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 아닙니다. 애플비는 정치의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동일한 것으로 봤죠. 지문처럼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미국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윌슨의 이론하고 관련이 적은 것. 자,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치행정 이론론의 출발 맞습니다. 미국 현대행정학의 시발점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영역은 공공사무의 관리 분야이므로 결국 행정이란 일종의 관리 기술이다. 맞습니다. 3번에 기계적 능률성을 윌슨의 그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기계적 능률성입니다. 사회적 능률성 아니고요. 기계적 능률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인식하고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도에 맞습니다. 4번에 보면 행정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정치로부터 행정을 격리해 왔고요. 5번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상호 보완 관계를 아닙니다.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5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장, 제2장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교재 58페이지부터 설명이 진행되고요.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